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저희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함께 찾아볼 텐데요.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진짜 짚을 만한 이벤트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나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간밤에는 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올라주긴 했지만 이번 주에 아시아 증시도 미증시도 한번 확 내려갔다 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쵸.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조금의 조정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뭐 제일 맞아요. 얘기하는 네. 주가 대비 수익 비율 PER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S&P 500, S&P 500 기준으로는 약 한 25배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 평균으로 한 17배 정도 되니까 높죠. 그쵸. 그리고 주식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는 기술주 이런 쪽은 지금 거의 뭐 30에서 50배 정도 되니까 시장 평균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그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많았고 또 일부에서는 월가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식 시장이 상당폭으로 올라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고 뭐 골드만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뭐 맞아요. 조정이 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10에서 15%의 조정은 좀 건전한 조정일 수가 있다라는 평가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고 많은 보도를 보면 그 앞에 있었던 10에서 15%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사나 보고서를 보면은 아주 긍정적인 어떤 상승장 속에서도 충분히 있을 만한 조정이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와중에는 이제 IT 부분 이쪽 AI 부분에 대한 버블에 대한 논란이 컸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이걸 우리가 그 과거 IT나 텍 버블 때의 그 주요 7개 기업, 우리 지금 M7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상위 7개 기업들의 그 PER을 보면 거의 뭐 한 400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엄청나죠. 있죠. 네. 그때 비교하면 가격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이 AI 기업들이 현금 창출 능력이 과거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건전한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어떤 우려와 현실성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의 어떤 강건성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체력은 그래도 견조하다. 저희가 이제 미증시도 뭐 간밤에 바로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국내 증시나 나머지 시장들도 기대를 해보고는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숙제는 좀 수급에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또 외국인이 잘 들어오다가 최근에 연일 빠져나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50원 선까지 7개월 만에 최고치 또 기록하기 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할 때는 들어와서 일단 뭐 이익을 실현을 하고 나갈 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화가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달러 원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더라도 달러로 변환할 때 수익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어제 1,450원 치고 좀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말에 뭐 올 초나 아니면 올 상반기까지만 전망하더라도 올해 말 되면 1,300원 뭐 중반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물가가 스티키하다고 그랬는데 달러 원 환율도 스티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1,400원대 환율이 좀 고착화되는데 오늘 그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가 나왔는데 보면 1월부터 9월 달까지 네.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약 한 828억 달러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한 증권 투자 규모가 약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우리 경상수지로 번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 네.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만큼 국내에서 외환,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네요.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네. 사실 뭐 에이펙 회담에서 우리가 좀 대미 투자 협정이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으면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빨리 못 내려오는 이유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풀렸다라고 평가를 했었었는데 한편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는 좀 아직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외환 보유액 세계 순위가 뚝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우리 외환보유액이 4,288억 달러 정도 돼서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에요. 네, 지난 3월 달을 보면 네. 우리가 10위고 홍콩이 9위였어요. 아, 그 홍콩 차이가 워낙, 네. 그 차이가 20억 달러, 30억 달러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네. 외환 보유액의 1%만 변하더라도 우리 위에는 독일이 있거든요. 순서가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위냐, 8위냐, 10위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규모보다는 우리 이제 경제 체력이나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보통 IMF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그 3개월치 수입 금액 대비 얼마나 맞느냐. 더 강하게 하면은 6개월치. 보면 3개월로 보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6개월 하면은 한 3천억 달러 되는 건데 더 우리가 고려할 것이 외채 부분이 또 한 1,600 단기 외채, 단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게 1,6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단기 외채와 3개월치 무역을 하면 한 3천억 달러 되거든요. 외환 보유액이 한 70% 좀 넘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아직 여유는 있다. 그래서 순위보다는 외환 보유액의 그 어떤 대외 건전성 이슈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저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 조금 안정세에 굳이 필요한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달러 네. 원 환율이 1,400원대에 좀 스티키하게 고착되는 거는 네.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적 요인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경상수지 흑자를 더 많이 내서 국내로 달러를 더 많이 공급시키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아마도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이 관세, 글로벌 관세 이슈가 해소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네. 우리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사실 우리 연기금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쵸. 일부에서는 해외 투자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국내 투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국민연금이 다시 이제 지출을 많이 해야 될 때 국내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국내 시장이 더 강건해져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그쵸, 외국인 그게. 투자를 유치하는 네. 법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그 증시 체질을 강화시키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법이 가장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뭐 미국과의 통화 수합 이슈 좀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외환 시장이 이 위기나 아니면 변동성이 커질 때 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변동성이 클 때는 정부가 굉장히 그쵸. 외환 당국에 강하게 또 개입할 필요도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봤고 이제는 한미 간 관세나 안보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이르면은 이번 주 내로 뭐 발표를 네. 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안보 이야기 좀 막바지 조율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어떤 내용들 저희가 키포인트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제일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팩트시트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게 관세 인하 시점이잖아요. 시점. 그래서 그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25% 관세가 언제부터 이제 면제가 뭐 환율이 관세가 내려올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소급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상호 관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지. 더 중요한 거는 그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이슈겠죠. 반도체가 관세를 그러니까요. 얼마만큼 네. 부과를 받을지 그리고 지금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개방 정도가 얼마큼 됐는지 사실 이것도 아주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2천억 달러 투자하고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투자의 절차 관계 그리고
어디다 투자를 할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뭐 더 상업적으로 이익이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자 하지만은 이 투자의 주체 자체가 주도권을 가진 게 미국 행정부잖아요, 상무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안보 문제, 핵잠수함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방위비, 군사비 부담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잘 정리가 돼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 기다려온 마음이 참 길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팩트시트가 나오게 된다면 디테일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은 10월 FOMC 때 그런 12월에 QT 종료하겠다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불투명하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나온 위원들의 발언도 굉장히 호키시하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정부 셧다운이랑 연방정부 폐쇄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깜깜이잖아요. 그쵸, 공신력 있는 지표가. 지표가 안 나오고 있고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봐야 네.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PMI나 ISM 지수에서 물가 지수가 나오는 걸 보고 유추할 수는 있지만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과거보다 커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지난 그 10월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연준 인사들의 그 경제에 대한 판단이 지난 9월 달 점도표를 찍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네. 지난 9월 달에 점도표에 따르면 이번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들이 물가에 대한 불안이 많고 그래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과거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좀 내리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슈가 QT. 네. 양적 긴축을 12월 초부터 이제 종료한다. 근데 사실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것이 연준의 두 가지 그 정책 목표,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최대 고용,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긴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자본시장, 단기 자본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약간의 좀 부작용,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QT를 하면서 지불 준비금이 은행들이 이제 연준에 맡긴 준비금이 줄어서 유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지표가 좀 부재한 상황 이게 저희가 매주 박사님을 모시면서도 셧다운이 이렇게 길어질까 했는데 정말 지금 최장 기록을 결국은 새로 쓰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는 사실 증시가 너무 좋으니까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다가 이제 좀 더 주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정부의 역할이 뭐 그렇게 크겠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보면 정부 국민 그 GDP, 네. 국민 소득 계정을 우리가 볼 때 정부가 지출하는 비중이 꽤 커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 지출도 보지만은 정부가 이제 소비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지출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소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인건비는 사실 미국 일부 가계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75만 명, 많게는 뭐 95만 명까지 정부 관련된 일자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해고 상태잖아요. 소득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미국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게 약 한 뭐 경제 성장률을 일주일 단위로 본다면 0.2%포인트. 그리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동안 성장률 감소, 그러니까 정부의 폐쇄로 인한 성장률 감소폭이
이 4분기 성장률의 전기 대비 연율로 보면 약 한 1%까지 아, 커질 수 네.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어떤 숫자뿐만이 아니라 저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뭐 워싱턴 DC라든지 뉴저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지금 소비 부진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정치적 책임 공방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 있었던 이 시장 선거 버지니아와 뉴저지 그리고 뉴욕까지 모두 민주당이 승기를 좀 꽂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저희가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좀 경제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뭐 중간 선거 전에 있는 올해 그 뭐 오프 사이클에서 비정기 선거라고 그러고 이 미국에서는 이 비정기 선거가 어떻게 보면 민심의 향방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버지니아 그리고 또 뉴저지, 뉴욕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선거구 재조정이 됐는데 민주당이 유리하게 됐대요. 물론 지금 이게 텍사스 쪽에서도 공화당이 유리하게 네.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이런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그쵸. 승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헬스케어라든지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 이게 민주당의 유리한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2026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있던 민심을 우리는 확인한 수준에서 그치고 이것이 경제나 시장에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하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과연 정당한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간밤 사이에 많이 나온 것 같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베팅 사이트에서는 한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90%까지 치솟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좀 여파가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일단 이 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게 되면 지금은 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재판을 보는 과정인데 트럼프의 그 굉장히 과감하고 약간 무모할 정도의 이 관세 정책에 제동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는 이런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가 되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이거에 의한 관세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관세법 301조 그리고 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이쪽 법안으로 가게 되면 의회 조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90일 동안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길어지는 그쵸. 이런 상황이 네. 될 수 있어서 불확실성의 지속성 면에서는 어쩌면 이게 관세가 우리가 트럼프가 지더라도 시장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요인, 달러 강세 요인, 위험 회피 성향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네요.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카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말 불확실성이 더 길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최종 결정이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지금 앞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그럼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선 그런 시점에서 프랑스나 영국, 뭐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내년 예산안 수립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한동안 더 작용을 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려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슈를 붉게 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향후 달러를 전망을 할 때 네. 우리가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본 가정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연준의 그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뿐만 아니라 인하 폭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내년에 달러 좀 약세될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적어도 지금부터 3번 아니면 4번까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달러 강세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서 이제 우리 달러 원환율이 국내적 요인 때문에 스티키하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달러 강세 요인이 좀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달러 원환율이 스티키해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오늘 결국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슈가 다 하나로 얽혀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부분, 지금 경제에 대한 진단, 이렇게 저희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